네,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전에 최정예 특수부대를 파병한 사실 공식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관련 증거들도 계속 나오고 있죠? 네, 방금 북한이 유엔에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대표가 전부 사실이 아니다. 그런 사실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우리가 뭐 그런 거짓말이 이제 한두 번 속은 게 아니니까 믿을 바는 아니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확인해 준 곳을 빼고는 나머지는 크게 얘기를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봤으면 좋겠고. 예. 과연 북한군 그 부대가 최정예 특수부대냐. 폭풍 그냥 군단이 특수부대지 뭐 최정예라는 것이 훈련, 장비, 편제 최고 수준이어야 되고 계속 그 경험을 해야 되고 전사로서의 어떤 그 자긍심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북한군이 그런 게 있을 것이냐. 그냥 특수부대다. 예, 좀 불만이고요. 그다음에 또 공식 확인됐습니다. 그러면 비공식으로는 그냥 확인됐다. 좀 이런 국방 관련 콘텐츠에서 우리가 최초, 최고, 최상 뭐 이런 거 자꾸 강조하는데 그런 거품을 뺀 디펜스 프라임 많이 보십사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 그럼 저희가 실체를 좀 조목조목 좀 따져봐야겠는데 특수부대는 또 우리 조상근 교수님이 책도 내셨고 전문가시잖아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군대. 보이지 역사는. 않는 군대. 네. 그럼 이 군대가 파병된 부대 국정원의 이제 발표에 저희가 따를 수밖에 없는데 북한의 특수작전부대라고 하는 게 국정원이 밝힌 거고요. 그게 폭풍 군단이다. 1968년 1월 21일 하면 어떤 사건이에요? 언제? 1968년 1월 21일. 후덜덜한 사건이 예, 하나. 121 사태. 청와대를 김신조 습격했던? 그렇죠. 그 부대가 이제 1, 2, 4군 부대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그 부대가 이제 그 다음에 69년도에 그 특수 8군단으로 바뀌어요. 그다음에 계속 명목을 이어나가다가 이제 그 권위주의 국가가 2010년대 말에 거의 뭐 중국이든 러시아든 다 군구조로 개편하거든요. 네. 그때 이제 북한도 특수작전군으로 개편을 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육군, 해군, 공군처럼 이 특수작전군이 별도의 병종이에요. 우리는 특전사가 육군 안에 있잖아요. 얘는 별도의 병종이에요. 그만큼 임무가 명확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특수작전군은 중동 3차 전쟁, 그다음에 시리아 내전 통해서 계속해서 교관단을 파견을 하고 교관단을 파병하면서 전투 경험을 이제 습득을 하고 있고 기록에 보게 되면은 리비아 내전까지도 파병하려고 했었는데 조건이 맞지 않아서 파병 안 했다라고 정도까지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드리냐면 남 교수님께서 아까 이제 최정예가 아니지 않냐 특수부대인데 물론 맞는 얘기죠. 그 안에서도 분명히 차이가 있겠지만은 이 친구들이 결국에는 북한 같은 경우는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 경제적인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특수작전군 일부가 해외 파병을 통해 가지고 이제 외화벌이라는 수단이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용병 같은 그렇죠. 존재가 된 거네요. 그래서 용병 같은 존재가 보이지 않는 군대가 된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단정적으로 얘네 전투력이 낮을 것이다라고 하면은 좀 저희가 안보는 좀 보수적인 관점을 봐야 되기 때문에 좀 무리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수부대가 북한에서 엘리트라는 건 저희가 잘 알겠는데 저희가 일각에서 보도된 거에 따르면 식량조차도 군대가 식량조차도 안 들어간다는 거였잖아요. 근데 특수부대는 좀 대우가 아예 다른가요? 전반적으로 다 식량이 안 들어가는 건 똑같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특수한 임무를 받고 그다음에 최정예 부대라가 된다는 것은 다른 어떤 부대보다는 이렇게 혜택이 좋다는 걸로 돼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그 DMZ에 보게 되면 민경대대에 있는 인원들 어떻게 되죠? 그 인원들은 선발돼서 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인원들 잘 거기서 활동하게 되면 방원증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특권도 부여되고요. 그런 어떤 특권이 있기 때문에 걔네들은 이제 정신전력이라든가 피지컬한 부분에서는 다른 어떤 북한군의 일반 북한군하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특수작전군이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일반 보병하고 특전사하고 어떻게 되나요? 전투 차이가 나죠. 그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 동영상이 공개돼가지고 북한군 특수부대 훈련하는 장면 굉장히 원시적인 훈련이긴 했지만 김정은이 시찰하는 장면 나와서 그게 조회수가 1,300만에 돌파하는 걸 제가 봤어요. 보면 근육의 발달 상태를 봤을 때 따로 거두어 먹인다. 단백질 안 먹고 그렇게 근육이 나올 수는 없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방금 교수님 하신 말씀에 전반적으로 결론에는 제가 결은 같이예요. 이것이 이제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우리가 6.25 전쟁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역사 반복되거든요. 중공군이 6.25 전쟁에 참전하겠다고 했을 때 스탈린이 미국이 127대를 줘서 아시아 지역에서 최고의 공군이 됐습니다. 지금 북한이 전투기가 부족해요. 러시아가 자기들 못 쓸 전투기, 하지만 북한군에게는 최신의 전투기를 안 주겠다는 보장이 없고 또 미사일 재진 기술이라든지 또 지금 북한군이 15,000명이 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데
지금 뭐 300만 원에서 500만 원 1인당 월급 준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거 북한에 들어가면 엄청나게 많은 돈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우려스러운 사태가 맞긴 합니다. 저는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월 500 정도의 지금 전쟁터에 투입됐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그 500만 원은 보통 이제 다른 외화벌이 같은 경우는 근로자한테 돌아가는 몫이 굉장히 적다. 다 북한으로 간다라고 들었거든요. 이 임금은 손을 안 댈까요? 되겠죠. 되는데 이제 그 비율이 이제 좀 적어지는 건데 네. 지난 8월달에 북한이 뭘 공개했죠? 자폭드론 2종을 이제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이제 히어로하고 하루카 유사한 것들을 이제 그 공개를 했잖아요. 자폭 시험도 하고. 그러면서 그 현장에서 김정은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을 뭐라고 하냐면 이 자폭기를 더 열심히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도입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거를 전투에 써먹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걸 우선순위 어디에 두냐면 특수작전군 운영에도 이렇게 활발하게 운영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어제 오늘 해서 이제 우크라이나에 있는 정부에서 나온 어떤 소식통에 보게 되면 오물풍선을 저희가 날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북한군이 들어가게 되면 그 오물풍선의 기술을 러시아군에게 넘겨주고 왜냐면 그게 안에 보게 되면은 기폭 장치라든가 예, 예. GPS 다 있기 때문에 오물 대신 다른 거 달면은 예, 예. EOIR 센서를 달면 정찰 드론이 되는 거고요. 폭약을 들어가게 되면 자폭 드론이 되는 거잖아요. 그걸 넘겨주고 대신에 그게 안에서 근접 전투 기술을 서로 교환하자는 어떤 그런 뉴스도 나오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현재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근접 전투에 뭐가 많이 쓰이고 있죠? 드론이 잘 쓰이고 있잖아요. 자폭형 드론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 특수작전 부대가 들어가기 전에도 이미 제가 보기에는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하기 위한 어떤 기반이 형성돼 있을 것이고 가면서 그거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까지 배양하고 있다면 차후에 우리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약체로 판단하거나 하면 안 될 것이다. 저희가 명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네. 폭풍 군단이 겉으로 봤을 때는 데이터가 많이 쌓인 것 같지 않지만 용병처럼 외화벌이 수단으로 다른 전투에 파병됐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능력을 낮게 봐서는 안 된다. 네네. 예. 그럼 파병됐다면 지금 네. 북한이나 뭐 러시아 입장은 저희가 신뢰하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파병이 됐다면 지금 어디에 주둔하고 있을까요?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에 주둔했는가. 현재는 우리 블라디보스톡 또 하바롭스크 이런 데는 옛날에 여행도 많이 가고 알고 있잖아요. 거기 우스리스크, 블라고 베셴스크 이쪽 네 군데의 분산 주둔 중이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을 때 우리가 궁금한 건 어디서 출발했느냐도 궁금하잖아요. 이 부대가 이제 국정원이 발표했죠. 10월 8일에서 13일 사이에 북한군 특수부대 약 1만 5천 명이 지금 출발 준비를 해서 러시아 태평양 함대의 상륙함 4척 그리고 호위함 3척을 타고 청진, 함흥, 무수단에서 분승을 해갖고 나눠 타가지고 1차로 1,500명이 블라디보스톡에 도착했다. 이것이 지금까지 국정원이 밝혀낸 바고 2차 탑승 준비를 하고 있다까지 발표됐는데 그 시점으로부터 지금 며칠이 지났어요. 그래서 2차 인원들이 도착했는지 안 했는지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고 추가적으로 러시아 쪽에서 러시아 공군 AN-124기 등 그 대형 수송기로 블라디보스토크와 평양 사이를 오가고 있다. 이거는 아마도 미사일 전문가 소위 그들이 이제 가서 여러 가지 기술 전수를 위해서 간 것 같고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그 언론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에 최근에 그 공개된 영상도 있잖아요.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체구가 작고 중간중간에 조선말을 네. 쓰는 인원들이 장비, 물자들 보급받고 있는 그것 봤을 때 1,500명 정도가 지금 가서 현지 적응 훈련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고 보면 이제 우리가 뒤에 조각자 맞추기 하는 거죠. 9월 11일에 한 번, 10월 2일에 한 번 김정은이 특수부대를 참관했었거든요. 그것이 아무래도 특수부대를 보내기 전에 네. 격려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닐까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확인되지 않았지만 북한군이 가갖고 러시아군 복장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전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겠죠. 그러기 위해서 아쿠티아, 브라티아 지역 보면은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이 우리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 지역 주민의 위조 신분증을 발급한 것 같다 이런 척보까지 들어온 상황입니다. 1,500명 정도 파병이면 이제 규모가 큰 거예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뭐 큰 거죠. 크다면 클 수 있고 네. 작다면 작을 수가 애매한- 있는데 애매한 네. 그 경우인데 네. 이게 이제 언론에서는 이게 결정적 역할을 할 거냐 못 할 거냐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왜냐면 파병을 할 때도 우리도 예. 파병을 많이 합니다만은 뭐 보조하거나 지원 정도가 많잖아요. 누구한테 달려 있냐면 러시아군에 달려 있어요. 왜요? 이 부대는 특수작전 부대이기 때문에 네. 주요 임무가 뭐냐면
적 후방을 교란하고 전방 부대가 진출할 때 중심 지역에 있는 에로 지역 확보하고 암살 테러 이런 것들을 하는 어떻게 보면 비정규적인 요소가 강한 부대예요. 근데 이 부대를 그냥 지금 현재 러시아군은 갈아넣기 식으로 해서 일반 제병협정 부대 편성해서 전진하라 이렇게 하게 되면 얘는 다 전멸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제 그 북한이 사전에 이제 KN-23 같은 어떤 그런 미사일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이제 그 넘겨줬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 중심 지역에서 유도라든가 아니면 그걸 하기 위해 여건 조성하는 부대를 사용한다 하게 되면 전략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철저하게 러시아군의 어떤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에 네. 우리 언론에서 보게 되면 뭐 오합지졸이다 그냥 가면 뭐 며칠 만에 죽을 것이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운영하냐에 따라 다른 것이지 너무 단정할 거는 아니다. 역시 그냥 전쟁이라는 네. 건 참 복잡하네요. 네. 이 부분에서 깊이 공감하면서 네. 저도 이제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러시아가 북한군이 필요할 만큼 지금 그렇게 급박하냐 전황이 15,000명을 나눠가지고 1,000명씩 축차적으로 받을 정도로 러시아군이 급한 건 아니거든요. 그것도 외국 군대를. 그러면 러시아가 북한군을 받아들인 그 속내가 무엇일지를 우리는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더 미래를 봤다고 생각을 해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이후에 러시아가 누구와 같이 갈 것인가. 지금은 혼자 가고 있잖아요. 주변에 있는 국가들도 러시아 편을 들어주고 싶긴 한데 전 세계적으로 눈치가 보인단 말이죠. 계기를 마련해주는 효과. 그렇죠. 정도. 그렇다면은 북한군을 과연 가장 위험한 지역에 갈아 넣을 것이냐.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위해서 북한군이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에 보내서 선전 효과를 누릴 것이다. 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을 것 네,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너무 막 그 앞에다가 투입하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제한 요건들이 있습니다만은 우크라이나가 지금 이걸 굉장히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잖아요. 격전지 전선이 결국엔 투입될 거라고 보고 있단 지금 말이에요. 우리 언론에서는 보게 되면 크루츠크하고 이제 도네츠크주의 격전지에 집어넣을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오신트는 난리도 아니에요. 현재 SNS는 뭐냐면은 크루츠크 위쪽에 보게 되면 바로 위쪽에 오리올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다음에 그 서쪽으로 쭉 가게 되면 브리안스크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지금 현재 북한군 이제 주둔지가 있고 그거를 우크라이나 자폭 드론이 이제 정밀 타격하는 영상이 돌아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흑색 선전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만큼 현재 이 전선 상황이 이제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거고 사실 이제 작년 9월부터 밀착 관계가 됐잖아요. 그때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이미 도네츠크주부터 해서 크림반도까지 해서 4개 주를 러시아가 거의 장악을 했지 않습니까? 뭘 만들고 있죠? 장애물질도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해서 이미 북한군의 공병 들어가서 축성에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런 오신트도 지금 상당히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뒤 전후 사항을 따져봐야 되겠지만은 지금 현재 이제 북한군이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거짓이 아니다. 예. 전략적이고 정치적이고 전술적인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고 어떻게 이제 그것을 계획해 나가느냐 문제이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좀 이렇게 고조되어 있는 상황이다. 저는 좀 그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남 박사님이 뭐 추가 파병이 필요할 정도로 뭐 러시아군이 급한 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래도 계속 추가로 앞으로 이어지고 판세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그런 러시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든든해질까요? 그냥 파병이 예. 필요하죠. 왜냐면은 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통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인원이 이제 전사를 했어요. 부상을 받거나. 그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명백하게 우크라이나의 어떤 입장이기 때문에 많게는 뭐 65만 명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징집할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에. 그렇게 되면은 그게 단적인 얘기가 어떻게 들었냐면 지금 도네츠크 쪽으로 해서 우크라이나 안쪽을 파고들고 있는데 반대로 우크라이나가 크루츠크 지역에 러시아 영토를 파고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 병력이 많다면은 정리했어야죠. 여기를. 아직 정리를 못하고 있잖아. 8월부터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지금 현재 러시아 입장에서는 병력 부족 현상을 시달리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래서 그 지역이 또 이제 좀 있으면 11월 대선,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될지 모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은 반드시 강구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러시아의 어떤 푸틴 입장에서는 북한군이 필요할 가능성이 더 크지 안 필요하진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나고 보니까요. 6월에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그러니까 선언이 아니고 조약. 그 러북이 서명을 했었잖아요. 아 이게 이러려고 그랬었나 싶은 게 이제 북한이 파병을 하면서 사실상 두 나라가 러시아와 북한이 혈맹 관계에 들어갔다. 네.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원래 혈맹이었고 네. 조약이 이제 그 무효화됐었는데 그것을 다시 되살렸고 이거 하려고 그랬나 싶더라고요. 그렇죠. 6월 달에 이거 맺고 8월 달부터 둘이 이제 각종
회합이라든지 아니면 군사적으로 이제 가까운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고 10월 달에 이제 병력 보내주고 조약 4조에 보면 특히 이 내용 강조 많이 하잖아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으면 각자가 지체 없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 기타 지원을 제공한다. 이거 자동 개입 조항을 넣었잖아요. 우리가 그때 야 이거 시대에 뒤처진 거 아닌가? 러시아 손해 아닌가? 자동 개입 조항을 왜 넣었지? 이제 와서 보니까 아 북한 집어넣으려고 명분 만들었구나. 이러한 생각도 지금 들고 있는 것이죠. 지금 러시아가 나중에 뭔가를 변명해야 된다면 북한군을 받아서 그 부대를 전장에 집어넣으려고 한다면 어디에 넣을 것이냐. 처음에는 이런 예측을 많이들 했어요. 쿠르스크로 집어넣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영토를 침공한 것이 쿠르스크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교수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격전지에 바로 넣기에는 그 부대가 현지 적응도 해야 되고 또 예행 연습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들어가서 혈맹으로서의 역할이 반드시 격전지에서 피를 흘려주는 게 최선이 아니다. 안전한 곳에 들어가서 명예를 드높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다른 나라 군대도 야 북한군 들어가는데 안전하잖아. 우리도 이 기회에 군대 보내서 러시아와 가까워지자. 이러한 시그널을 줄 거라고 저는 아마 예측을 합니다. 이게 왜 우리한테 중요한 문제냐면은 한반도에 유사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러시아가 들어올 수 있는 빌미가 되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수사일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너를 위해서 피를 흘려줬으니까 한반도에 어떤 유사 상황이 발생하면 너희도 들어와라는 어떤 암묵적인 어떤 계약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걸 대놓고 하나요? 몰래. 예, 이미 이제 저쪽에 북한의 동쪽 위쪽하고 러시아 그쪽 국경선 지역은 이미 인공위성들이나 여러 가지 정보수단을 해서 지금 감시를 당하고 있는 건데 러시아 함선이 들어와서 태우고 다시 갔단 말이에요. 보란 듯이 이거는 이치에 맞지 않는 거거든요. 이건 뭐냐면 제가 제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11월 달에 대선이 있잖아요. 미국 대선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북한하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어차피 둘 중에 한 명은 뽑혀야 되는 어떤 상황이니까 누가 됐으면 좋을 거거든요. 당연히 트럼프가 트럼프죠. 되겠죠. 네. 왜냐면은 트럼프는 좀 자국 이기주의,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다른 어떤 그 정치적인 행보를 보일 거란 말이에요. 현 미국 정부가 강경 노선을 나오고 계속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해리스가 당선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확전의 조짐이 축소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특수작전 부대를 집어넣으면서 이 전쟁이 확산되는 것처럼 이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에게 유리한 전국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 예, 그런 부분들도 볼 수가 있는 거고. 결과적으로 트럼프 선거운동 같은 역할을 할 그렇죠.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건 이제 뭐 국제 정치적인 어떤 하나의 어떤 이유가 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남 교수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제 그 특수작전군이 들어가서 이제 실제 격렬한 어떤 전투를 하지 않더라도 뒤에서 보기만 하더라도 이게 뭐가 생긴다? 전투 경험이 생기는 거고 전투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전투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얘네들이 또 그걸 하면서 또 이것만 계약하겠어요? 내가 들어가는 대신에 뭘 받아야지만 이렇게 노출된 상태에서 주고받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뭐를 이제 전문가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차피 ICBM 탄이 이제 다시 재기권에 재진입하는 기술이 안 돼 있으니까 이걸 주면서 기술 그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는 이제 전술핵에 관련된 어떤 기술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경제 원조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인력, 장비, 물자를 주면서 거기서 외화벌이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작년부터 보게 되면 뭐가 들어요? 재래식 물자가 들어갔고, 들어가죠. 엄청나게 그다음에 이제 KN 계열의 이제 미사일이 들어갔고 이번에 인력이 들어가는 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 거리지 국가에서는 수순이에요. 이게 별다른 것도 없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점 11월 이 대선을 놓고 있는 이 앞에 있는 10월의 이 시점에서 대놓고 이 특수작전군의 이동한 모습과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오픈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정치적이고 전략적인 어떤 속내를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관점은 북한군이 러시아에 간 것은 이미 우리가 예방하거나 억제하지 못했잖아요. 우리로 봤을 땐 실패한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에게는 이것이 대단한 기회다. 적이 오히려? 그렇죠. 이왕 최선의 방책은 넘어갔고 차선으로 적이 싸울 수 있는 것을 적이 어딘가에서 싸우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기회입니다. UFC 같은 프로 격투기에서 보면 반드시 라이벌들은 자신의 라이벌이 싸우는 그 경기장에 가서 직관을 합니다. 북한군이 어떻게 싸울 것인가, 북한군이 어떤 무기와 전술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목도할 수 있는 기회고, 이번에 교수님이 이제 얘기하셔서 저도 이제 상당히 이제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만
러시아가 어디로 와서 어떤 항구에서 북한군을 어떻게 태워가지고 몇 명을 어디로 보내고 거기에 내려가면 지상으로 어떻게 흩어지고 우리가 이걸 지금 사실은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놀랍더라고요. 저희가 샅샅이 다 보고 그렇죠. 있었어요. 그렇죠. AI 기술로 이 군인이 어디 나왔던 군인인지도 보고 김정은 옆에 있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네. 있는 힘의 일부만을 지금 보여준 거죠. 정보력에. 네.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지금 현재 북한군과 장차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우리에게도 좋은 기회입니다. 작년 9월에 북러 밀착 관계가 형성되고 나서 재래식 무기 체계에 넘어갔어요. 그다음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넘어갔어요. 노동자로 위장한 그런 알 수 없는 인력들이 넘어갔어요. 그러면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한창이고 있는 그의 어떤 상황이 우리 안보하고 직결되는 상황일까요? 아닐까요? 저는 직결되는 상황이라고 봐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거기로부터 이제 얻은 전투 경험과 전투 데이터는 결국엔 그 총뿌리가 어딜 향한다? 우리나라를 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어떻게 전황이 흘러가는 거에 대해서 참관을 하거나 파악할 수 있는 분들을 파견하지 않았어요. 하다못해 일본, 호주 인원들은 들어가서 그걸 다 파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보다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나라도 가고 있는데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나라가 안 했다는 거예요.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빨리 가장 중요한 거는 현지 정세를 파악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을 보내가지고 그게 우리나라의 전략과 정책이 어떻게 스며들게 할 것인가 그 대책부터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가장 급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 이슈로 관련돼서 미 대선이 있으면은 서로 또 이제 리더십끼리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고 전장의 현상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전화 들은 얘기를 가지고 미국에 있는 당선자가 얘기하게 된다면 미국의 당선자가 웃겠죠. 왜냐면 걔네들은 세계 최고의 정보주의 갖고 있는데 그나마 우리도 뭐 국정원에 이렇게 활약을 하겠지만은 그래도 이거에 관련된 것들은 국방부가 이제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 정보주의과 이제 협력을 해서 그런 활동을 지금이다 빨리 전개해야 된다. 네. 이게 우리의 가장 우선시되는 네. 대응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북한이 러시아의 대규모 병력을 파병하는 것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자 전쟁 범죄에 가담하는 도발입니다. 한반도를 넘어서 국제사회 안보를 뒤흔들고 있는데요. 좀 더 국제사회 공조가 필요해 보입니다. 북한군 파병 저희가 짚어봤는데 이게 미국 대선과 연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였죠. 역대 가장 치열한 미 대선으로 꼽히고 있는데 트럼프 후보는 나 재선에 성공하면 전쟁 끝내버리겠다 큰 소리 치고 있는데 이 대선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뭐 갈릴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이제 트럼프 이제 전 대통령이 어렸을 때 프로레슬링에 나와서 경기를 하는 거를 보면서 자라는 세대거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향이라든가 그 쇼맨십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 말을 들었을 때 이게 어떤 정치적 수사라고 생각하지 자기가 말한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어떤 시발점을 뭘로 보냐면 2014년도에 크림반도가 무혈 합병이 됐잖아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돈바스 전쟁이 일어나서 2015년 2월 달에 휴전이 이후에 이 전쟁이 이제 가격하게 이제 뭐랄까 시작된 게 2022년 2월 24일이잖아요. 그 사이에 하루라도 전투가 없었던 날이 없었어요. 우크라이나는. 그 정도였어요. 예. 땡이다. 그러면 이게 10몇 년 동안 격화돼 온 건데 아무리 세계 최강국의 트럼프로 할지라도 가서 전쟁 끝내? 라고 하면 주고받을 게 너무 많아요. 이해관계가 너무 얽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정치적인 어떤 수사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 역사적으로 꼬여 있고 인종적으로 꼬여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섣불리 어떤 대선 주자의 말을 가지고 전망하는 것은 좀 이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아니, 있습니다. 그러면요, 북한을 만약에 아예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IAEA 사무총장도 이런 발언을 했고, 미국의 한 연구소에서도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ICBM 개발, 그러니까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ICBM 개발을 중단한다는 조건으로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 네.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게 어떤 이 문제를 푸는 어떤 해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우리에게 이득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결사반대해야 됩니다. 그걸 뭐하러 인정하느냐. 그리고 미국이 또 IAEA가 핵 보유국들이 어떤 국가를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절차와 전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민주주의 국가로서 혹은 대외 협력을 활발히 하는 국가로서 반복된 우호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협상을 오랫동안 추구해서 사실상 핵 보유국 지위를 얻어낸 게 인도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지금 인도처럼 했나요? 아니잖아요. 미국한테 핵 쏜다 그러고 뭐 탄도미사일 쏜다 그러고 협박하고 깡패처럼 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은 안 돼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미국 등 주요 권력을 가진 국가들의 그 힘을 인정하고 그 밑으로 들어가서 밀약을 맺고 꾸준히 비밀 협상을 해서 사실상 핵 보유국 지위를 얻어낸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처럼 미국과 긴밀한 혹은 그 밑으로 들어가는 듯한 제스처를 북한이 한 번이라도 취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지금 현재 사실상 핵보유국의 지위를 얻을 수 있는 전례는 없다. 그것은 불가능하며 우리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면 안 되고 국제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야 될 게 뭐냐면 북한은 신뢰할 수 없다고 우리가 알려야 됩니다. 뭘로? 가장 자본주의 사회에서 체감이 되는 돈으로.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하고 1,800억 들여서 만든 도로 폭파한 나라를 뭘 믿고 핵을 나중에 터뜨리지 않겠느냐고 믿을 수 있느냐는 거죠. 우리 이거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이 지금 북한 핵을 인정을 안 할 거예요. 트럼프 재집권 시에 뭐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트럼프를 악마화하기 위한 그러한 일부의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허드슨 연구소라는 데서 나온 얘기인데 네. 허드슨 연구소가 어떤 정치적인 어떤 노선이 있는 곳인가요? 허드슨 연구소, 뭐 윌슨 센터, 또 헤리티지 재단 다 각자 노선이 있고 미국에 있는 싱크테크라고 하는 중에서도 네. 보면 일본의 그 자본을 갖고 돌아가는 연구소도 있고 중국의 친중국적인 표현을 하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예.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됩니다. 항상 저희가 뭐 보도 연구 결과를 볼 때 그런 것도 좀 따져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해리스와 트럼프가 됐을 경우 러브 관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우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해리스가 당선이 된다면 이제 결국에는 바이든 정부의 정책을 계승할 거예요. 바이든 정부의 정책의 핵심은 뭐냐면 이제 미국이 이런 권위주의 국가에 대항을 해야 된다 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 이제 그 군사 협력과 동맹으로서 협력으로서 풀어야 나간다. 그 노선을 계속해서 나갈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트럼프가 이제 그 집권을 하게 된다면 어떤 사람들은 바로 풀릴 거야라는 생각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아닌 거예요. 왜냐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북한이 예전보다 좀 잘 살아고 있다고 하는 지표들이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오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러시아와 이제 물밑거래를 통해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재래식 포탄이라든가 무기체계, 미사일, 그다음에 이제 병력, 노동자들 계속 파견하면서 외화벌이가 되고 있다는 경우가 있거든요. 북한의 어떤 상태를 봤을 때 어마무시한 이제 그 자금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북한이 경제력에도 힘을 쓰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러시아와 북한은 지금 경제 공동체의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군사적인 어떤 협력체에서 경제 공동체의 어떤 그 협력 관계로 나가고 있는 부분이에요. 다시 떼어놓기 위해서는 우선 트럼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입장을 정리를 해야 되고 또 러시아와 북한의 입장을 정리해야 되고 또 북한과 대한민국의 입장을 정리해야 되고 등등 해서 여러 가지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또 누가 있죠? 북러 밀착을 좀 안 좋게 들여다보고 있는 중국의 어떤 시각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경제 공동체가 형성됐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쉽게 풀 문제가 아니고요. 이해관계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냉정하게 누가 될 것 같으세요? 처음에는 사실 해리스가 예상보다 인기가 좋네? 이러다 요즘에는 또 트럼프가 되는 분위기라고. 저는 이럴 줄 알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 전 6월, 7월 달부터 주변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 2016년 대선하고 너무나 유사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2016년에 그 미국 브루클린에 살고 있었어요. 중산층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 살고 있었고 그때 제가 의아하게 여겼던 것, 한국에 대해서 의아하게 여겼던 것은 마치 당시에 힐러리 후보가 당선될 것 같은 그리고 힐러리 후보의 당선을 간절히 바라는 것 같은 그러한 해석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고 미국의 대선을 분석하는데 한국 국민들의 여론을 분석해서 그 열망을 담아서 막 해석 보도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굉장히 이상하게 여겨졌고 특히 제가 있었던 그 주거지 주변에서는 대부분이 트럼프 후보를 응원하고 있었다고요. 그런 것들은 보도가 되지 않더라고요. 한국 언론에. 그리고 미국에는 트럼프를 지지한다기보다는 힐러리 당시 후보를 비지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제 주변에.
근데 지금 우리 언론에서 해리스 후보가 굉장히 앞선다, 뭐 15% 앞서고 있다, 이렇게 희망적인 낙관적인 결론을 내놓았었는데 지금 현재 막판에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트럼프 후보가 앞서고 있고 막판까지 백인 남성 부동층의 선호가 중요하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트럼프의 그 미국 남성 지지율이 52%, 해리스가 44%, 그래서 8%포인트 그러면 앞서고요. 힐러리 때보다 트럼프로서는 더 유리한 상황이네요. 그 그렇죠. 그때는 지표를 이제 봤을 선거 때는. 막판에 얘기가 그렇죠. 나왔지만 뭐 네. 유사합니다. 그런데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막상 당선되고 났을 때 분석 결과가 유의미해요. 미국의 그 선거인단, 미국 국민들의 선호가 바뀌었다는 거죠. 어떻게 바뀌었느냐? 첫 번째, 자신들의 국가를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로 인식하지 않고 이제는 아메리카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민족주의에 버금가는 자국 중심주의, 고립주의, 국가 이기주의 성향이 강하더라. 유권자들이. 그다음에 미국의 역사와 가치를 중시 여기는 전통주의,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과거의 이데올로기, 명예, 평화보다는 국민의 삶, 일자리를 보장해준다는 얘기하는 후보를 더 좋아하더라. 그리고 9.11 테러,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전, 이거 정말 미국인들에게 큰 고통 줬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 반엘리트주의가 있다는 거예요. 반기득권주의. 뭔가 서민 친화적이라는 것은 미국은 상인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와 개인적인 삶, 복지를 좀 더 강조하는 것에 미국 국민들이 표를 많이 주더라.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봤을 때는 트럼프가 지금 현재 앞선 것들이 이해가 가는 거죠. 지금 해리스한테 악재가 상당히 많아 보여. 아까 저희가 짚어봤던 우라 전쟁도 그렇고 가자 전쟁, 뭐 이스라엘과 이란의 공방이 격화가 되다 보니까 여기도 뭐 가라앉을 분위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동시대에 두 개의 전쟁,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 두 개의 전쟁이 세 개의 전쟁이죠. 우라 전쟁과 이하 분쟁, 그다음에 대만 이슈. 그래서 그러네요. 예. 중국과 전략적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런 동시대의 세 개의 어떤 그 경쟁과 어떤 그 뭐랄까 마찰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는 미국의 어떤 경제력이 이제 계속해서 투사돼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피로가 쌓이겠죠. 쌓이고 이런 저도 이제 그 오바마 대통령 그러니까 12년도, 16년도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도 저는 미국에 다 있어서 이제 대선을 바라본 경험이 있는데 이 하나하나의 이슈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그걸 잘 봤을 때 이제 미국의 분석하는 툴을 보게 되면 결국에 마지막에 뭘 보냐면 인구 구성을 봐요. 인구 구성을 보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그 미국이 한 3.4억 명 정도 되는데 아랍계약 무슬림이 약 1%예요. 340만 명이에요. 340만 명인데 근데 지난 10월 9일에 어떤 여론조사를 하고 그 전달에 9월 18일 날 이제 그 여론조사를 했는데 경합주가 있어요. 전통적으로 미시간주하고 이제 위스콘신주인데 최초에는 9월 달에는 해리스가 앞서갔는데 지금은 트럼프가 앞서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현지 언론들이 분석해 보니까 결국에는 너무 강공으로 이스라엘이 이제 분쟁을 확산시켜 나가니까 그걸 좀 막지 못하는 미국. 어떻게 보면 암묵적인 지지를 하는 미국에 대해서 실망감이 있고 아무래도 뿌리가 거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원들이 지금 현재 해리스에 대한 어떤 지지를 처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트럼프가 정치 수사로 내가 집권하면 다 끝내버리겠어. 전쟁을 평화로 갈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바이든을 지지했던 아랍계 미국인 정치활동위원회 AAPAC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나는 누구도 지지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한 정도니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현재 장기화된 어떤 중동의 어떤 그 마찰과 경쟁 이것들이 결국에는 미국에 있는 아랍과 무슬림계의 이제 사람들의 어떤 인지적인 어떤 활동, 그다음에 인식을 조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해리스보다는 트럼프 쪽으로 조금 기울어가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러시아가 전쟁을 더 확전시키는 것처럼 보이는 게 유리하다는 건 잘 알겠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왜 그럴까? 이스라엘은 요즘에 더 이렇게 막 뭐라 그럴까? 속도를 더 내는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냥 이제 제가 좀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하고 좀 다른 얘기를 좀 할 건데요. 네. 이스라엘이 작년 10월 7일 날 기습을 단 개멸적인 타격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거의 뭐 홀로코스트에 준하는 어떤 그런 피해를 당하고 국가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나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마스가 그렇게 기습한 거에 대해서 국제사회 누구도 그거를 지지하거나 두둔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천명한 게 있어요. 하마스를 괴멸하는 게
이번 분쟁의 목적이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하다 보니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권위주의 국가 사슬이 이어져 있는 뭐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헤즈볼라, 이제 거기 하마스 이렇게 돼 있는데 갑자기 중국은 대만에 묶여 있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묶여 있고 이런 식으로 북한은 또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눈치를 보다가 러시아하고 밀착하고 있고 하니까 이란에 의해서 지금 현재 중동 지역에 있는 권위주의 국가 사슬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갑자기 하마스가 개별되면 안 되기 때문에 지원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후티 반군, 그다음에 헤즈볼라, 이란 다 나서기 시작해. 미사일도 쏘고 뭐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바뀌었어요. 저항의 축이라고. 우리는 그러면 니네 그렇게 나오면은 하마스뿐만 아니라 너희도 다 우리가 발본색을 해버릴 거야 네. 라고 한 거예요. 근데 혹자는 뭐 경제적 이유 무슨 이유 때문에 말하는데 이게 남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 한 번 당하고 나서 자비가 있었습니까? 역사적으로? 없어요. 이스라엘은 없어요. 한번 목적을 정하면 예. 절대 타협이 없다면서요. 이스라엘은 경제와 안보 둘 중에 뭐 택할래 하게 되면 안보를 택하는 나라예요. 빈말도 아닌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나라를 잃어봤던 서름이 있잖아요. 뭐 국가의 안보에서 걔네들 군사 전력에서 1번이에요. 그 얘네들 말한 거는 뭐냐면 뿌리 뽑을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폭주하는 게 아니에요. 걔네의 군사 전력이 원래 그래요. 근데 이걸 가지고 뭐 다르게 해석을 해가지고 뭐 출구 전략이 없다 이런 거는 잘못된 결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그 전략으로 움직이는 국가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네요. 그렇죠. 이게 물러나면 우리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아니 그 안에 중동 지역에서 자기만 홀로 있는데 그러네요. 예. 여기에서 지금 현재 하나를 내가 양보했어? 그럼 다음 어떻게 되죠? 2개, 3개 양보하게 되면 영토도 얼마 안 되는 국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또다시 이제 디아스포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사상이 있기 때문에 절대 얘네들은 멈추지 않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이 말대로라면은 요즘 미국 리더십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스라엘이 미국 얘기도 잘 안 듣는다. 네. 그 목적을 위해서라면 미국의 리더십이 흔들리더라도 네. 이스라엘 상관 안 할 수도 있을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뭐 이스라엘이 미국으로부터 돈을 받았는데 그 돈값을 해야 되지 않느냐. 또 미국이 큰형인데 이스라엘이 눈치를 왜 이렇게 안 보느냐 얘기를 하는데 그 시각을 교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큰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미국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종교, 역사, 문화적으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미국의 정체성의 뿌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미국은 유대인 출신 정재계에 나가 있는 이스라엘 출신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연히 이스라엘 편이고 미국의 정책이 그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면이 많죠. 세 번째로 일반적으로도 기독교적인 전통의 뿌리를 둔 그 가정 중심의 미국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그 전통과 그 사상에 대해서 굉장히 친밀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큰형이 있다면 이스라엘이 큰형이지 미국이 큰형이 아닙니다. 위험한 발언인데요. 네, 이스라엘이 훨씬 큰형이에요. 우리는 돈을 보고 이스라엘이 미국 해외 원조의 최대 수혜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엄청난 돈을 주긴 했죠. 하지만 돈을 줬다고 복종하고 거기에 종속이 돼야 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너무나 국제사회에서 싸구려 논리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축구를 사랑하는, 우리 축구 다 좋아하잖아요. 호날두가 사우디아라비아에 갔다고 해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종속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축구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축구라는 이 세계에서 호날두와 사우디 중 누가 더 중요하냐고 얘기를 하면 사우디가 훨씬 축구에 많은 돈을 오랫동안 쓰고 있죠. 하지만 호날두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할 겁니다. 이스라엘은 말하자면 이 호날두 같은 존재예요. 약간 이게 우리가 호날두에 대한 약간 안 좋은 감정이 있어서 어쨌든 사례가 그렇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돈을 억만금을 줘도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이스라엘 로비 또 뭐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AI, PAC 여기에서 미국의 정책에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국이 이스라엘 편을 드는 것다. 이것도 나이브한 생각입니다. 네.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같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미국의 이익에 이스라엘이 공조하는 것처럼 보이는 아니면 그 역은 두 국가가 어쨌든지 간에 같은 정체성과 가치를 아직까지는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절대 미국에 종속돼 있지 않습니다. 네, 복잡한 국제 정세와 맞물려서 미국 대선까지 아주 치열하게 겹쳤습니다. 우리의 대응 전략이 가장 중요할 텐데 이제 대선을 앞두고 우리가 좀 갖춰야 될 대응 전략이 있다면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누가 되든 간에 네. 어떤 정책의 일관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뭐 해리스가 되면 일관성이 있을 것이고 트럼프가 되면 바뀌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것 중에 국가 총력전 3요소가 있잖아요. 국민하고 정부 그다음에 군이
혼연일체가 돼야 되고 어떤 상황이 바뀌더라도 이런 부분들의 가짜 뉴스라든가 유언비어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어떤 그런 정신적인 기조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북러의 어떤 관계,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되었을 때의 어떤 한미 간의 관계, 또 한일 간의 관계, 한미일 간의 관계 여러 가지가 복잡되어 있기 때문에 다 메커니즘 쪽으로 다 바뀌게 될 어떤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때 중요한 건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이런 상황 어차피 예견된 상황이고 상황에 따라서 바로바로 유연하게 즉응할 수 있는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국가 총력제 3요소가 혼연일체가 돼서 정신적인 어떤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좀 보고 있어요. 예. 그 양쪽에서 나온 얘기만 들어봐도 주한미군의 그 이동 문제라든지 또 방위 분담금 문제, 북한 핵무기 문제, 우리 안보와 직결된 문제들이 양쪽 후보 사이에서 공약으로 나왔고 또 공약이 양측이 다르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 어느 편에 서야 되나 누구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춰야 되나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고 우리 정부하고 국방부는 명확한 입장을 내놨어요.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든지 간에 요청하면 협상한다. 협상에 최선을 다한다. 협상하기 전까지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안을 다 만들어 놓겠다. 또 더 내더라도 방위 분담금이든 뭐든 얻을 것은 확실히 얻는다. 이러한 입장을 지금 내놓은 것 같아요. 이러한 입장을 내놓았다면 우리 국민들 한 번 더 우리 정부와 국방부 믿고 좋은 안을 만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이 의미심장합니다. 얻을 수 있을 것 확실히 얻는 것. 우리가 지금 현재 미국에게 뭔가 뺏기는 것처럼 굉장히 수동적으로 달려가고 있거든요. 이러한 그 정권 교체기에 우리도 얻을 것이 많다는 것을 알고 지혜롭게 방안들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디펜스 프라임은 미 대선을 앞두고 요동치는 국제 정세까지 짚어봤습니다. 저희는 매주 금요일 밤 10시 KFN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서 동시에 여러분 찾아갑니다. 고맙습니다.